자, 이어서 13번 판례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학대 촬영 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자, 이 사건에서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단, 방법,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그리고 어떤 판례에서는 어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까지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개별 판례들이 11, 12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로 일단은 봐주시고, 실제 객관식 형태의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가지는 못해요. 이런 경우는 이랬고 저런 경우는 이런 건데, 어떤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보고, 또 너무나 이제 현격하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도 사실관계를 좀 암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것들인데, 어떤 혐의 사실의 내용,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 저장 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이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기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등과 불법 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이 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과 관련해서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일단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평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관 정보를 무턱대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 어떤 성적 기호 내지 경향, 상습성이 의심되는 범죄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러한 휴대전화는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고, 휴대전화기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해서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절한 시점에 차단하자, 이런 목표도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 이와 같은 간접 증거, 정황 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의 대상인 전자정보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렇게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로 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고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으로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 A에 대한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사실, 일단 범죄 사실이 이렇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A에 대한 범죄 사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압수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이런 원심은 A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영장은 A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에 도움이 되는, 그 증명에 도움되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다른 피해자들 부분도 대법원에서는 압수가 적법하다, 어떤 취지로 이걸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발부된 범죄 사실이 사실 이외에 다른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과 관련해서 2018년 3월 10일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월 10일자예요. 근데 그 앞뒤로 겹쳐 있네. 3월 9일자, 4월 2일자,
일단 동종범행으로 촬영 동영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일단 검사는 기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심이 영장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여지 아니하여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범행의 일시 간격, 간접 증거로 사용 가능성, 수사 대상과의 경위 등에 비추어서 객관적 관련성을 일단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관련성 이외에 참여권 이것도 함께 고려한다는 판시이고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임의 제출을 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을 하다가 다른 범행에 대해서 앞에도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핸드폰을 같이 봤던 사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범행에 대한 동영상은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단, 방법, 동기, 경위, 범행 수단, 방법을 위한 어떤 간접 증거, 정황 증거라고 하면 인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번에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대한 동영상을 추출 복사했고, 다른 범행에 대해서 토대로 범죄 일람표 목록을 작성 제출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보장되고 상세 목록이 교부된 거나 다름없으면 이때는 또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연관성이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동기, 경위, 범행 수단, 방법. 근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성적 기호나 상습성, 이건 연관성을 쭉 인정해왔네요. 그러다가 이제 16번은 좀 재미있는 판례이고, 사실관계까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모텔이 있잖아요. 이 모텔에서 청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텔에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 사람 좀 자주 왔어요. 근데 이 빈 방 안에다가 한 8개 정도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움직이면 촬영이 되는 8개 카메라. 근데 그 투숙객 중에 한 명이 이 몰래 카메라를 발견해 가지고 이걸 경찰에 신고하고 임의 제출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막 뒤져가지고 이제 했더니 아직 촬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촬영이 된 게 이제 3개 호실에서 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들을 경찰관이 와서 압수를 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 호실, 예를 들면 특정 호실에서는 1호실이라고 그냥 해봅시다. 1호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촬영당한 피해자들이 발견하여 임의 제출을 했고, 2호실에서는 2호실, 뭐 3호실 이런 데에서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모텔 주인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소지자나 이제 어떤 보관자로서 뭐 임의 제출이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모텔 주인은 보관자, 1호실에서는 이제 소지자, 뭐 이런 정도로 이 피해자가 제출한 건 적법하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호실들에서 이 동영상 파일은 일단 1호실 범죄와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관련성을 조금 인정을 어느 정도는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 제출,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 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탐색하다가 다른 3개의 호실에서 설치된 위장형 메모리 카드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위에 관한 영상을 발견했다. 먼저 이 각 위장형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일단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다른 호실에서 촬영한 범행과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성을 인정한다.
자, 이미 제출된 이 각 내장형 카메라 및 그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전자 정보처럼 오직 불법 촬영 목적으로 방실내 나체나 성행위를 촬영할 수 있는 벽에 은밀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촬영 대상물이 동작이 감지될 때만 작동 촬영한다 라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를 볼 때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적 법익에 관한 점에서 그 소지 보관자의 임의 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 자, 일단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이 전자정보 안에는 몰래카메라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찍혀져 있다 이거죠. 자동 감지니까.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른 동영상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미있는 얘기,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 능력을 부정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피압수자도 아니고 이 전자정보의 소유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된 것을 소지자라든지 보관자, 즉 피해자 측에서 임의 제출하면 이 압수된 것의 소유자는 관련된 개인전 전자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지문으로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받은 저장 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 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적법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 소지보관자의 임의 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 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게 아니다. 참 이제 세밀하게 일단 처음에 판례가 나올 때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혐의에 대해서 크게 봤지만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판례는 뒤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 동양대 PC 임의 제출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임의 제출이 됐을 때 어떤 이 임의 제출의 소유자 내지는 피의자의 참여권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는 판례가 나타나니까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8번은 이제 용해인 씨라고 기본소득당인가요? 이 용해인 국회의원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광화문 이제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서 어떤 주최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와 관련돼서 용해인 씨 이제 카카오톡을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전 통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참여도 안 시켰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고 참여도 안 시켰고, 또한 카카오 측에 이제 유명한 거, 이것도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본만 미리 이메일로 보내고 팩스로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그런 사안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판례가 얘기한 게 카카오 본사 서버에 보관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게 참여권자에게 통제하지 않을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야, 이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여 통제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압수수색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혐의와 관련해서 선별 없이 일체를 출력을 한 것도 잘못이 됐고, 또 서비스 이용자로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이자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 목록,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해서 중대 위법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톡 서버의 성격, 피압수자가 해당 서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주 카카오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 내용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는 참여권자인 피의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된다.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는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통지하지 않은 것은 급속을 유하는 때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쟁점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주 특이한 거, 다른 건 몰라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서 카카오톡 서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미리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적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리 사전 통지가 없음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카카오톡 서버 이렇게 서버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중, 3중 보안 장치가 있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리 통지하더라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된다 했던 사안이 리딩 케이스로 나왔는데 이 사안에서는 왜 그럴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인들하고는 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좀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판례는 또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 보통 사전 통지가 없으면 피해자 등이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명확한 판례가 없고 통지를 못해서 참여를 못한 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통지를 안 해서 참여를 못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참여권은 별개로 보아야 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다라는 점도 이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 그래서는 아니고 이제 다음 판례인데요.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한 원격지 서버에 저장 전자 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핸드폰을 압수하면서 혹은 뭐 이미 제출 하면서 피압수자가 이제 이미 제출 사안이에요. 피압수자가 이제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전자 정보를 이미 제출할 의사인 경우였다면 어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도 이미 제출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판례에서는 판례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이번 판례는 뭐냐면 어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가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와 영장 기재 범죄 혐의와 이제 어떤 무관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탐색 발견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별건 압수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본 사안이니까 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좀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판례는 이제 검찰 수사관이 수사 기록을 무단 유출한 사건인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검찰 수사관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내사가 들어오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뇌물 받은 사람한테도 정보를 좀 줘야 되고, 자기도 좀 숨기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무단 유출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압수를 하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데 일일이 명세를 적지 않고 통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은 피의자의 참여권과 관련해서 통지 의무의 예외,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엄격히 해석해야 되고, 또 준항고를 통한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압수 목록을 작성할 때는 명확히 장소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품종, 종류, 명칭, 수량, 외형상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정해 출력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전자정보나 저장 매체를 이미징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은 이제 검사가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예외적 사정을 증명해야 된다. 이건 거정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일단 체포영장 집행 직후 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른 압수 처분이 어떤 권한남용, 비례원칙 위배, 영장의 사전 제시 의무 위배, 그 다음 사전 통지 의무 위배, 나아가 이제 압수 목록을 작성할 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퉁쳐가지고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을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장 매체 원본의 반환 기간이 있는데, 이게 도가되었을 뿐 아니라 담당 검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개인 매체에 저장 반출하여 또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야, 검사들이 이 압수한 전자정보를 USB 등에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폐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를 취소한 것은 또 적법하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3자가 이미 제출한 전자정보, 바로 정경심 교수 사건이네요. 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 그 다음 여기서 보니까 제3자가 이미 제출한 전자정보,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데,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는 원래 이제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를 동양대학교에 이제 복도에다가 내놨는데, 이게 좀 시간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조교가 이제 제출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은 뭐 설명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판례 대법원은 그 안에서 어떤 표창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조교가 제출했는데, 이 조교는 일단 제3자잖아요. 이렇게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이제 사안으로 일단 보고, 이런 경우 실질적인 피의 압수자인 피의자가 전자정보에 무제한 탐색하는데 동의할 것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스로 이미 제출한 경우 참여권이 보장된 것과 비교해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이제 절차를 취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가 여기서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의 압수자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가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어떤 전적으로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지 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여야 된다.
근데 복대에다 내다 놓은 것은 버린 거 아니냐,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된다. 그리고 이건 뭐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 상태, 복도에 나와 있었으니까 외형적 객관적 상태로 버린 걸로 봐야 된다. 뭐 이러한 저장매체의 외형적 객관적 지배 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단지 그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보저장매체의 개별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에 관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산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쓰다가 거기다가 버린 거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방배동 집에서 쓰다가 동양대에다 갖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다가 복대에 버린 거다, 내놓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방배동 집에서 쓰다가,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 방배동에서 썼느냐, 왜냐하면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만들어졌다면 통상적인 대학 교수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한 거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그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 그 고유값이 있는데 이 고유값 앞자리가 정경심 교수 집에서 쓴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LG 인터넷을 쓰게 되면 앞자리가 다 똑같아요. 맥 어드레스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동양대도 LG, 그 다음에 방배동 집에도 LG, 그래서 맥 어드레스의 앞부분이 똑같은데 아니 이런 전문가들이 맥 어드레스 앞자리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걸 동양대에서 쓰던 PC가 아니라 집에서 쓰던 P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자 이건 논점 외입니다. 논점 외이고 논점 사실은 중요 논점이 돼야 되는데 논점 외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은 동양대가 아니라 집에서 쓰던 것을 동양대에 갖다가 버린 거다. 그래서 이 버린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뭐 근접한 시간까지 지배 관리하던 정보 저장 매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권리를 포기해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대 조교가 동양대를 대신해서 제출한 이미 제출은 적법하고 거기에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는 게 원칙이고 영장은 원본을 처분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데 계좌 추정용 압수수색의 집행에 있어서도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도 똑같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금융자료를 수신하기 앞서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원론을 해놨는데, 근데 사실은 수사팀에서 금융자료 원본이면 수사팀도 힘들고 은행도 힘들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데 뭐 제주은행에 가서 금융자료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그거 갖고 가가지고 딱 업무도 못하고 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금융기관도 힘들고 수사기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는 영장 사본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영장 사본, 이게 금융실명거래법 바로 나오죠.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의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영장 사본을 첨부해서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에서 회신을 해준다. 이러이러한 정보 있냐 하고 보내면 편의상 그 부분을 보낸다. 그렇게 되면은 회신받은 금융기관 거래 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와 자료 외신의 전 과정이 일단은 두 번째로는 전 과정이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의사에 따라야 된다. 실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도 압수수색 와가지고 마비되고 하면 힘드니까 고객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중 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가서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까지 가서 뭐 제주도에서 육지에 있으면 육지까지 와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사본을 보내서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일단 조회를 해. 그러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 그럼 협조 요청한 금융자료 중에 혐의와 관련된 것만 딱 선별을 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가서 그에 대한 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압수 목록도 교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금융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의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 압수수색의 절차, 그러니까 이 판례 자체가 매우 좀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이고 이 판례 원론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이 판례가 이미 제출을 했는데 아무튼 법리 이외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냥 논란은 있어요. 저도 실체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매우 상세하게나 분석을 아직 더 못 해봐서 말 못하겠지만 좀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23번에 수사기관이 비압수자 측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이제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다.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참여권 침해,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이렇게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취득한 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이에 대해서 증거 동의에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 얘기했죠. 2021년 11월에 있는 그 전원합의체에서 별건 압수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도 안 되고 증거 동의 이전에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하자 치유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기존에 앞에 했던 그 임의 제출에 관한 사례가 무관증거 압수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이 판결의 법리에 더하여서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 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을 때도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대법원이 평가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공소장, 이제 공소 공판으로 가서 공소장에 간인이 없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는 무효인데 일단은 뭐 간인이 없다. 형사소송법 57조에서는 간인을 필수라고 했는데 간인을 찍다 말았어요. 공소장에 매장 찍어야 되는데 앞장만 찍고 뒤에는 하나도 안 찍었다. 근데 페이지도 맞고 내용도 연속되어 있다.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공소장에 간인이 없다면 비록 공소장에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때는 효력이 없는 서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간인에 대한 설명인데 서류 작성 후 일부가 누락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게 이제 간인인데요. 이제 따라서 간인이 없어도 형식과 내용이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된다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첫 장에만 간인이 있고 나머지는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그럼 무효로 볼 수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에 검사가 기명날인이 없는 상태로 이제 공소장을 작성했다. 일단 무효이고 이제
위반, 무효라고 보죠.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이 법률이 적용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 일단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까지도 좋아요. 다만 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을 요구할 의무를 지느냐, 그건 아니래요. 일단 공소제기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과 같이 공소제기에 있어 현저히 중대한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죠.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형태는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죠. 단 어떤 일을 성명할 의무는 없다. 즉 법원이 성명할 의무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추후 보완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추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돼. 이를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결론만 정확히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이제 수임 제한 규정 위반죄와 관련해서 이 공소시효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 수임 제한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 수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게 우리 판례고, 그러니까 수임 제한 규정,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담당했던 것들을 공무원 마치고 나서 수임했다. 그건 이제 공무원 수임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데, 그냥 이 수임을 한 날로부터 그거 재판을 하면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간 다음에 2, 3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임을 한 수임 사무회가 종결된 때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그러니까 항상 의심스러울 때는 변호사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